동방신기 출신의 가수 겸 뮤지컬 배우죠. 김준수 씨. 네. 김준수 씨 협박 사건? 이게 뭡니까? 아, 네, 맞습니다. 김준수 씨, 그러니까 보통은 시아준수 시아준수. 씨라고 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성 BJ A 씨가 2020년 9월부터 작년 2024년 10월까지 김준수 씨를 협박한 사건입니다. 예. 이 여성 BJ A 씨가 사적인 대화를 녹음해서 SNS에 유포하겠다라면서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되지 않냐. 예. 나는 잃을 것도 없다라면서 굉장히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01차례 에 걸쳐서 협박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하는데요. 김준수 씨에게 이렇게 갈취한 액수만 해도 무려 8억 4천만 원. 8억 4천만 원. 네, 이른다고 5년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돈들은 아마 마약 투약 대금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여기에서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 2심도 징역 7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 형량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일단 협박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예. 것은 협박을 해서 이로부터 이제 돈을 뜯어냈다, 갈취했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협박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뜯어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갈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 상당한 중한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갈취한 금액이 얼마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지금 8억이 넘는 금액을 갈취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양형 기준에 따랐을 때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갈취 금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대 이제 9년까지도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일단 부합한 1심 그리고 2심 판단이 아니었나. 특히 금액뿐만 아니라 기간, 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100번이 넘게 갈취를 했다라는 점도 죄질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한다면 어느 정도 적정한 그런 판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 5년이라고 했는데 그 5년 동안 뭐 김준수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변호사님, 여기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까지 추가로 몰수를 했다. 이거는 조금 잘 못 보던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1심에서도 징역 7년, 2심에서도 징역 7년이었는데요. 사실 2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똑같이 선고하면서도 말씀 주신 대로 범행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던 휴대전화와 이 스마트폰 기기 각 한 대를 추가 몰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행 수단으로 사용된 물품 같은 경우에 몰수의 대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몰카 범죄 같은 경우에도 이 몰카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몰수를 합니다. 그렇게 몰수를 하지 않으면 그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그대로 다시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 있고 이것이 악용될 수 있음 때문에 이것을 몰수한 다음에 국가에서 폐기 처분을 하는데요. 이번 이 김준수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협박으로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이 휴대전화 그리고 그 안에 이 통화 녹음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니까 이를 그대로 피고인한테 돌려줬다가는 또다시 협박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몰수하겠다라고 했고요. 아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에서 폐기 처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몰수를 하고 그 휴대전화를 폐기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런 2차 피해가 없겠네요. 그런데 이 여성이 또 항소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반성한다. 1심에서도 얘기하고 2심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항소를 하는 모습을 두고 굉장히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그냥 감형을 위한 선택적인 반성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1심에서 구속 후 매일같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마약뿐만 아니라 이 부친의 병원비에 돈을 썼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선처를 구했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이 징역 7년 선고 후에 바로 즉각 항소를 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2심 선고를 앞두고도 한 최후 진술에서도 사죄한다, 목숨을 걸고 피해주는 일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 진행 과정 중에 반성문을 썼는데 134장 분량의 반성문을 썼습니다. 네, 정말 많이 썼죠. 그렇지만 또 선고 후에 즉각 항소를 결정을 하면서 그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성문이 글쎄요, 크게 반영이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1심도 동일한 선고를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 반성문 제출 여부는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항소를 하는 경우들은 무척 많습니다. 심지어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양형이 과하다라는 그런 항소는 사실 무척 흔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항소 자체를 두고 문제 삼을 것은 아니지만 일단 2심에서도 동일한 선고를 했다라는 것은 1심 판결 자체가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적정했다라는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부분은 이런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을 때 2심에서 크게 형을 감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김준수 씨가 뭐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1심의 경우와 달리 봐야 될 그런 사정이 없기 때문에 2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그래서 반성문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그런 선처가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갈죄, 협박죄도 합의가 되기도 하나 보네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갈죄라는 것 자체가 재산상 피해를 준 거잖아요.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양형 사유가 서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변제 공탁을 통해서 피해자가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탁 절차를 통해서 좀 형의 감경을 노려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여성 생활고 또 마약 대금이 좀 부족해서인지 아마 공탁이나 피해자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고는 했지만 사실상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가 돼야만 양형부당으로 이 상고 부분을 심리할 수 있는데요. 징역 7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상고는 했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상고죠. 2심에서 이제 한 거니까. 그런데 김준수 씨처럼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은 협박당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네, 있습니다. 2019년에 배우 하정우 씨의 사건이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당시 해킹범이 무려 하정우 씨에게 15억 원을 요구한 15억이요? 사건입니다. 네, 당시에 좀 화제가 됐던 것이 하정우 씨가 이 해킹범의 협박에도 기지를 발휘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또 대처를 했던 게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가수 겸 배우 손나은 씨, 에이핑크의 손나은 씨도 올해 초 휴대전화 해킹을 당해서 또 협박을 받았습니다. 한 차례 응했었는데 이후에도 협박이 이어져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가수 조건 씨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가 조건 씨의 이 신상 정보를 습득 후에 돈을 요구해서 이에 조건 씨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지금 뭐 하정우 씨가 보냈다는 그 카카오톡 메시지 한번 보면은 이게 오른쪽 노란색으로 된 게 하정우 씨가 이제 얘기하는 거고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협박범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하정우 씨가 이게 협박당한 게 맞는지조차 되게 태연하게 응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정우 씨의 기지가 발휘돼서 정말 해킹범을 잡았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예의를 지켜라라고 해킹범한테 조언까지 하고요. 오돌오돌 떨면서 나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왜 이상한 소리 하냐라고 쓴소리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처음에 15억을 요구했는데요. 이 하정우 씨가 협상을 해서 또 그 갈취되는 금액을 12억으로 낮추기까지 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시간도 줬고요. 또 이 범행 방법이 이 해킹범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정우 씨가 핸드폰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해킹했다라는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정보를 입수해서 경찰한테 정보를 줬고요. 충분한 시간을 벌어서 결국 해킹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이 하정우 씨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설명상 연예인들의 좀 뭐 이런 약점을 파고 들고 이런 협박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 때문에 이런 범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일수록 이제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뭐 그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때,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런 문제 제기 자체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협박을 했을 때 이런 연예인들이 피해 사실을 고소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최대한 요구에 응하고 실제 사건화까지는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범죄 취약성을 문제 삼아서 이런 범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고은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한 겁니까? 이 해킹범이 갑자기 대화방을 나가버리면요. 사실상 수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정우 씨처럼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빠르게 경찰에 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방법이고요. 경찰과 소통하면서 최대한 경찰이 그 해킹범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정우 씨가 전직 경찰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현명한 방법으로 해킹범을 수사할 수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해킹범의 말투까지 특정해서 경찰에 넘겼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빠른 신고와 고소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신고를 해놓고 경찰의 수사가 좀 원활하도록 최대한 좀 시간을 끌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